의심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의심은 나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다시 그렇죠. 이야기하면 김건희 특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의 수하 역할을 했던 한동훈 등 뭐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있죠. 많은 사람들이 윤이나 뭐 또 네네. 소윤, 대윤 이것도 네네. 있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그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부터 저는 수사가 돼야 된다고. 네네. 그 녹취록에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권의 3년을 단박에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견을 완벽하게 복원하였고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격 중단을 통해 남북 사이의 긴장을 해소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일을 시키고 추경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자 해외 순방 중인데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 축하 인사와 함께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의 인사는 물론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사도 제대로 못한 상태인데도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생긴 변화들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문제를 푸는 정치를 통해 성큼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1시에 보내드리는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예리하되 따뜻한 평론을 펼쳐주시는 분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세요? 네, 아유 따뜻하다는 말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따뜻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따뜻하고 그걸 위해서 좀 따끔하게도 말씀하시고 네. 이런 스타일이시니까 일단 2주밖에 안 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한번 느낌은 이재명 정부 2주 느낌은 한 2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안정감, 그리고 네. 거칠은 부분이 전혀 없는 부드러움, 이렇게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물론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YS 대통령은 하자마자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우리 사회의 굵직한 이슈들을 해결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깜짝 놀랐죠.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조금 속도감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IMF 환란을 극복해야 됐기 때문에 본인의 하고 싶었던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정부와 시대는 정권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데 최우선 역량을 투입하는 것 같아요. 즉 잘못되었던 것들을 고치는 것 위주로 하는 것이 일단은 개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이슈나 미래를 지향적인 것들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하겠다라고 점진적인 순서를 정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지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던데 업무 보고가 엉망이었다. 네. 아니 우리 박 선생님도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하셨죠?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했는데요. 네. 제가 맡은 위원회 부처 보고를 받았는데 일부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1년 동안 회의도 안 한 것도 있었습니다. 심지어요? 네네. 국정 마비 상태네요. 국정 마비 상태가 있었던 거죠. 와. 윤석열 정부는 저는 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보다 더. 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들을 그냥 놔뒀어요. 놔뒀기 때문에 일상적 업무만 하고 국정 과제라든가 새로운 업무는 안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방해놨잖아요.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방해놨기 때문에 더 국정이 저는 마비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박근혜 정부가 마비되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퇴행시켰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도자가 얼빵하면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쉽니다. 그런 일들이 횡행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보고는 기본적인 업무인데 네네. 보고 역량도 떨어지나요? 이렇게 되면? 그 윤석열 정부 때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처음에 보고를 가면 이렇게 1, 2, 3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의
리더들은 공무원들이 우선순위 보고서를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집어 던지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없어집니다. 그럼 대통령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고서가 1, 2, 3이 별별별 달아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나쁘고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정의 우선순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윤석열 정부 동안 그런 상황으로 놓여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히 바짝 엎드려 있었던 바짝 엎드려서 거네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분석만 하는 거죠. 나만 안 다치면 된다. 그렇죠. 현재의 경제 위기의 상황 분석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제안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송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도 사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잖아요. 아, 끔찍하네요. 그래서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해라든가 재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해결을 해봤단 말입니다. 네네. 그 경험이 있으니까 현장 지시를 바로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 해본 대통령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야. 취임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해외 순방을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흘러나왔는데 하여튼 전격적으로 결정했고 와, 여행 여정도 좀 빡세던데요. 1박 3일인가? 그러니까 잠은 하루 자고 비행기 왔다 갔다 타겠다 그렇죠. 이런 거죠. 비행기에서 주무신 거죠. 네. 예, 예. 아니 근데 보통 그런 일정은 잘 안 잡지 않습니까? 안 잡죠. 네. 대통령도 사람인데. 네. 예. 대통령이 되는 목표가 아. 술 먹고 놀기 위해서 된 사람도 있었는데 네. 아, 너무 과하게 좀 경무에 초반부터 시달리지 않나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일단 총평은 어떠세요? G7 회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돌아왔다. 돌아왔다. 하는 것으로 네. 의미가 있고요. G7은 다자간 외교입니다. 다자간 외교에서는 개별 국가들 간의 합의라든가 의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견례하는 자리입니다. 네네. 상견례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캐릭터가 엄청 중요합니다. 밝게 웃고 누구나 모든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 돋보이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못지않게 이번에 돋보였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늘 웃으면서 그리고 다양한 화제들을 가지고 각국의 정상들과 인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덕담을 잘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뭐 호주 총리 보고 그랬대나 뭐 어이구 전화 통화할 때랑 달리 이렇게 젊은 분이시고 네네네. 그럼 넌 되게 친절하다 얘야 뭐 이러면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웃어주고. 네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G7의 초청국이잖아요. 네네. 초청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업조범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지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를 들어 호주 총리를 만난다, 뭐 브라질 대통령을 만난다, 또는 일본 총리를 만난다. 그러면은 다음번 약속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일본 총리도 만났고 뭐 특히 이제 일본 총리를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분이 외교를 많이 해봤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일본 총리를 먼저 만나느냐, 미국 대통령을 먼저 만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거는 싸구려 무지한 대한민국의 극우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프레임조차도 괜히 빌미를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와 우선적으로 만나서 회담을 한 겁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외교 무대에 잘 대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비교되는 측면도 많더라고요. 윤석열 가자마자 바이든 날리면 하고 나토 갈 때 그 신신가 이상한 분 태워가고 네. 해서 말썽 많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저 여러 정상들이 옆에 있어도 그냥 뚱하니 있고 네네. 뭐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네. 그 얼굴 자체가 네. 무지의 외교입니다. 아이고. 원래 외교는 웃으면서 등 뒤에 이 주판과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친화력을 보여줬다는 건 성공적 대비라고 당연하죠. 평가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웃고 뭐 네네. 기왕이면 상대가 듣기 좋은 얘기하고 일본과도 우리가 사실 과거사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얘기는 좀 덜 하거나 하면서 그렇죠. 설린 우호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네. 외교는 웃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무슨 정상이 만났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정도 나오잖아요. 죽도록 싸웠다는 뜻입니다. 이게. 네네. 내부적으로 네. 조금씩 좋은 해석을 해서 밖으로 노출시켜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교는 늘 웃으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등 뒤에는 주판과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칼이라는 것은 안보, 주판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늘 웃어야 되는 것이 외교의 기본 하나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경험이 많은 분이긴 하지만 그 경험은 행정 경험에 치우쳐져 있고 사실 외교를 경험해
기회는 없었잖아요. 네네네. 외교를 해보거나 뭐 네네. 이런 경험도 없었고 뭐 예를 들어 민주당 정권 때 뭐 그런 일을 해가지고 해외 순방을 다녀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교를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전쟁도 정치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분들도 네. 있습니다. 결국은 뭐 당내 정치, 여야 정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시도지사 시절에 겪었던 중앙정부와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 뭐 저는 작동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외교 잘해야 됩니다. 그런 지적 늘 합니다만은 직업 외교관 제도 대한민국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공무원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 외교관이 정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책임지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절차와 형식 이른바 뭐라고 합니까 프로토콜에 얽매이는 그런 이 국제 정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외교 능력 향상에 좀 채찍을 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진영 평론가 말씀은 외교관, 해외 주재 외교관의 경우 각 부처가 나오고 외교부도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리더인 대사는 정치인, 무조건 정치인이 해야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해야 해야 된다. 네네. 가서 하는 역할이 정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웃고 뭐 이런 것만이 네네네. 아니라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아이언맨님 네,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민주당 똑바로 잘하라는 말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뭐 정상회담을 9번 했대나 11번 했대나 이거 강행군 아닙니까? 강행군이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별로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어떤 제안을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준비해 줍니다. 네네. 준비해 주면 못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만나게 되면 이제 그걸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고 제가 봤을 때 만난 분들은 전부 다 각자 방문하기로 상호 방문하기로 구두 약속을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하는데 좀 오시라.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니네가 뭐 하면 우리도 가겠다. 그렇죠, 약간 그렇죠. 부조 역할도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 9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네. 뭐 여러 가지로 재밌게 봐야 되네요. 그러면 네네. 나토도 가겠네요? 아직 미정인가요? 미정인데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일부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나토에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결국은 나토가 집단 안보 체제이기 때문에 대러시아. 집단 안보 체제고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북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동북아에 왔을 때 한미일 또는 대만, 호주까지 포함된 뭐 쿼드라든가 집단 안보 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과 집단 안보 체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일본이 동북아를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때 바이든과 일부 진척이 있었어요. 윤석열이 했던 짓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토를 가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귀국을 오늘 새벽에 했는데 곧바로 또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추경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한다는 거죠? 네. 상당히 발빠른 행보 아닌가요? 추경에서도 돋보이는 부분이 네. 민생지원금 문제를 보편이냐 선별이냐에 얽매이지 않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보편도 하고 선별도 하고 네네. 둘 다 한다. 네네. 일종의 1+1 같은 거네요. 1+1 같은 거죠. 이건 역시 일부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 무슨 소리야? 우린 다 보편적으로 해야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예산의 규모와 그다음에 효율성이 원칙인 것이지 어느 것이 맞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경기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국민의 평등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보편적 지급이 용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측면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준다라는 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두텁게 주는 방법도 같이 검토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절충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절충안이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느껴지는 게 약간 실용주의적 느낌이 그렇죠. 나네요. 이게 이념 논란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근데 그 전에 정권들은 약간 그런데 빠지는 느낌도 빠지는 있었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있었죠, 네. 약간 소모되기도 하고 그렇죠. 불필요한 정쟁이 막 생기고. 그렇죠. 네. 근데 정쟁이라는 건 야당 입장에서 지금 모처럼 하여튼 정권을 잃고 네. 자기들의 당내 사정이 사실 국민의힘은 엉망진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를테면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뭐 공격하듯이 네네. 민주당 정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민생지원금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뭔 말을 못 하잖아요. 아, 그리고 외교 관련해서도 보수 언론이라든가 국민의힘이 뭔 말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초에 그들이 트집잠을 빌미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네. 이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공병대 6천 명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비판적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사전에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수위를 잘 조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북한이 듣고 아주 기분 더럽지 않게도 하면서도 네네. 할 말은 하는. 아니면 또 그리고 북한이 또 들었을 때 기분 좀 나쁘도 됩니다. 아, 네, 나쁘면 그냥 또 한 라인으로 달래면 되죠. 네, 아니 또 우리는 원하지 않는 예, 거다. 정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 보고서 어제 나온 거 보니까 OECD 평균 물가를 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 물가를 한번 보여줬는데 식료품 156, 그 다음에 의류 161, 주거비 123,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물가가 너무 높아졌어요. 네, 이거는 저는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근본적인 원인은 이 해외에서의 수급, 원자재 수입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럴수록 정부가 하는 게 시장 조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품목 관리에 지금 들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돈이 풀리는 것과 품목 관리라는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해보면요, 기재부가 늘 탁상공론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선 시도지사들, 특히 그 기초단체장들까지 포함되는 어떤 이 커뮤니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장성이 바로 투입이 되고요. 기재부가 하는 탁상공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델은 잘 안 그려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대통령이 경상북도에 가면 경상북도 도지사를 의례적으로 한번 만나준다거나 뭐 옆에 배석시킨다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 네. 앉아서 회의하고 이런 거는 윤석열 정부는 뭐 아예 네.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어. 명령 때리고 또 시도지사들 폭탄주나 먹이고 줄 서오기나 하는 뭐 그런 정부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시도지사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게 행안부가 잔머리 굴려서 자치분권을 방해놓는 바람에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근무하면서 지역혁신협의회 조례안이라는 것을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요, 지역의 경제 주체들끼리 모여가지고 물가를 비롯해서 의식주 관련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짜자라는 조례안이었습니다. 그건 표준 조례 같은 표준 거네요. 조례안을 제가 여기저기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시도는 의무 사항이 됐는데 기초지자체는 권장 사항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안 하더라고요. 일하기 싫어서. 네. 그거 좀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방 정부도 견인해 나가면서 네. 물가 관리를 굉장히 그 다양한 접근을 해가면서 풀어내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거네요. 기재부가 일 잘한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서류 잘 만든다는 뜻입니다. 네네. 서류 잘 만들어서 예산 뿌려놓고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 안 합니다. 쓰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로 공공기관이거나 지자체입니다. 네.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 안 하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지자체장도 했고 광역지자체장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방송 듣고 만들 것 같은 느낌도 아이고, 그렇게 들긴 하시면 하는데 좋죠. 네네. 어떠세요? 성사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습니까? 지금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신 그러니까 단체장들과 함께 물가 관리를 해나가고 뭐 그렇게 물가 관리만이 아니라 안전 관리도 그렇게 안전관리도 해나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좋겠네요. 원래 네. 그 재난안전법이라든가 산업안전법 등등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는 광역시도지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태원 참사 때도 실제 행사의 인허가라든가 관리의 총책임자는 오세훈인데 오세훈이 그걸 또 회피해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국정기획위원회 멤버 구성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간 건 잘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들어간 국회의원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네네. 그리고- 조승래 대변인 같은 분은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실제로 상임위 한 2바퀴 돈다라고 하죠. 네. 한 4년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웬만한 일을 다 합니다. 웬만한 일을 다 알고 특히 재선 정도 돼서 상임위 간사 정도 한다면은 관료들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잘 하실 거다라고 믿고요. 다만 실무자들 중에서 당 전문위원들이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는 중이군요. 그러면.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박진영 선생님도 그런 취지에서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실무를 챙겨주셨던 거죠? 네네네. 파트는 어느 파트에서 일하셨습니까?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네. 파트 주로 했고 안전 파트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좀 상근을 했거든요. 상근을 하면서 위원장님 심부름도 하고 하면서 뭐 공부하고 싶은데 온갖 데 다 끼어서 들어가서 네, 회의도 네, 참석해보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큰 경험이 됐습니다. 경험도 되고 실제로 국정 운영에 뭐 이렇게 좌표 이런 걸 그때 설정하기도 합니까? 예. 그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를 정하는데요. 네.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일단 공무원들을 의심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의견이라든가 네. 대통령의 공약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부처 수건 사업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 잘 조심해야 되고요. 네. 부처의 조직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그때 행안부의 잔머리에 제가 속았다라는 생각을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행안부 없애야 됩니다. 네. 기재부보다 행안부부터 없애야 됩니다. 없애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기능들은 일단 그 안전 기능이 있을 것 같고요. 안전 기능은 저는 그 총리실에 재난안전청, 재난안전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네네. 소방청, 경찰 다 총리실 직할로 갖고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 업무는 총무처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대통령실 직할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고요. 지방 업무는 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도지사 협의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방 업무에 좋지 않겠나. 진짜 행안부 없애야 되는 쓸데없는 조직입니다. 왜냐면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다 행정하거든요. 네. 산업부도 행정하고 기재부도 행정하고 그렇죠. 하는데 행정을 특화시켜서 부처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를 한번 재구성한다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보의 눈이 아니라 보수의 눈, 진보의 눈, 중도의 눈, 모든 국민적 전문가의 눈으로서 관료 사회를 한번 위에서 조망해서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당 정부,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아닙니다. 관료들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관료들 중에서 특화되고 첨예화된 부위가 집권한 게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네네. 윤석열도 관료였습니다. 네네. 이 관료 세상을 걷어내려면요. 특정 정파의 눈이 아니라 모두의 눈으로 보고 한번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보수적인 사람들의 등용이 꼭 필요하다. 경험 있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부터 바꿔야 되는데요. 웃기는 게요. 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부 재정이 있고요. 법에 의해 가지고 기재부 재정이 있어요. 국가재정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교육부가 학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학교 안에 문화부나 다른 기재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 땅이어서. 네. 국가 땅이 아닙니다. 이거 교육 전부 다 국가 재정으로 통폐합하자는 이야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 이기주의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폐교하게 되면 네. 그걸 국가 단위로 뭐 관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여가부라든지 뭐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좀 형편이 어려워져서 쓰더라도 칸막이가 굉장히 높은 거네요. 칸막이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걸 법으로 해놨습니다. 네. 황당무계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사실 법을 입법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만들지 않나라는 의심도 많이 들어요. 제가 대부분. 그 주장하잖아요. 네. 21대 국회, 22대 국회 우리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효능감을 느끼잖아요. 돌격대로서의 효능감은 있는데요. 실력으로서의 효능감은 거의 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원 입법이 실질적으로 있었냐라는 의원 입법이 거의 지적이군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 입법도 정부 입법 뺏겨서 대리해주는 수준입니다. 지금 의원들 수준이. 네. 대한민국 역사상 의원 입법이 정부 입법보다 많았던 때는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탄도리 시절 17대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화나는 장면도 있어요. 주진우, 와, 이 사람 재산이 7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아니 검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죠? 그러니까요. 아버지도 검사여서 그런가요? 재주가 있네요, 진짜. 네. 참. 아니 그러니까 74년생에 70억이면 또 그 아들이 2005년생인데 거기는 뭐 예금 통장만 7억이 넘는다고? 참나. 자제분들이 계시죠? 네네. 통장에 얼마쯤 있나 묻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우리 애들에게 참 미안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 아무리 내로남불이라도 70억쯤 재산이 있는 사람이 2억 재산 가진 사람 가지고 뭐 털털 털겠다 하면 약간 좀 염치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요. 사인 간의 거래로 봐야 되는가? 네. 아니면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스폰서를 받고 그 사람에게 대가성을 지불했는가라는 부분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2010년도부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김민석 그 의원이 그때는 의원이 아니죠. 야인 시절에 이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수사를 받았는데 선의의 지인이 돈을 빌려주고 김민석 그 당시 이제 의원이 능력이 되면 갚는다라는 형태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성은 전혀 없고요. 이분에게 김민석 의원이 이익을 줄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사실 되게 극적으로 정계 복귀를 했지만 네, 물론 야인이라도 무슨 정당 간판 하나 들고 있긴 하고 그랬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정계 복귀할 거라는 예상은 본인도 못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김민석한테 네. 누가 뒷돈 대고 그러니까요. 누가 스폰서 해주고 누가 대가성을 바라겠습니까? 게다가 서슬퍼런 이명박 정권 그렇죠. 시절에 네. 멀쩡한 사람도 착잘 나는 상황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김민석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교분하면서 네. 도와주기도 하고 빌려주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의 김민석 의원은 좀 매력적이죠. 사실 그렇죠.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젊은 서울시장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서울시장 공천도 주고 총회했죠. 네, 그럴 때니까요. 거기다가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의 전부인까지 예.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건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요? 근데 정부에는 안 나와도 되지 않나요?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는 부르겠다는 자체가 이거는 인격 살인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심한데 이거. 너무 네, 나가는 네.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참 인신 공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김용태 씨가 지금 당 대표죠. 비대위원장인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전체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임명 철회를 촉구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덕수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서 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한덕수 같은 그런 흠결이 많은 사람들도 초대 총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 통과시켜 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하고 한덕수하고 대조표 만들어서 한번 비교하면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냥 한번 발목 한번 잡아볼게 라는 식의 엄포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또 하나는 그 지금 허니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가 좀 어디서 사람 구해도 이런 사람을 구해왔을까 하는 마음이어도 정권 초창기인데 첫 총리인데 그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인데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초기는 도와주자. 그렇죠. 총리에 관해서는 웬만해 가지고 진짜 사법적 수준의 비리가 안 나오면은 넘어가 줍니다. 왜냐하면은 국무위원 재청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그 장관을 구성을 못하기 때문에 총리는 웬만하면 다 넘어가 주는데 참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까닭은 뭡니까? 이제 뭐 당이 망하는 상황이니까 외부로 화력을 돌려가지고 억지로라도 프레임 구축하겠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성공할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되는데 네. 민주당 의석수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사전에 결정을 해가지고요 국민의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바로 통과버렸으면 좋겠어요. 괜히 질질 끌지 말고. 네네네. 이럴 때는 좀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네, 결단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시작하자마자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에 대한 박수도 있고 또 비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팀이 구성되지 않아서 어떻게 평가할 건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김용현에 대해서 기소한 거 이건 좀 잘한 거죠. 전격적으로 한 정보인멸 거죠. 교사로 기소했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다시 그 영장 만료가 돼서 밖으로 안 나오도록 재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초반에 기선제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하고 똑같은 김용현이 행했던 범했다는 범죄는 윤석열도 윤석열이 똑같이 다 적용되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적용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업무방해도 있고 내란죄가 있고 또 내란죄 내란죄 우두머리가 윤석열로 중요 임무 종사를 한 김용현이가 있지만 네. 그것과 별건으로 뭐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거 특수공무관계도 있고 뭐 다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두룩한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해버리면 깔끔하다. 제일 깔끔하죠. 네. 네. 그동안 검찰은 왜 안 했습니까? 그동안 검찰은 윤석열 눈치 본다고 안 했다고 보고요. 저는 검찰 내부 고위직에 윤석열의 공범이 있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하나는 아니겠죠. 여럿이 있겠죠. 여럿이겠죠. 네, 검찰총장 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사건도 네. 뭐 녹취록이 나왔다. 그런데 도대체 4년 동안은 왜 안 나왔나? 저는 그 녹취록은 네. 한동훈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그 녹취록이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닐 거라고 짐작합니다. 아 그렇죠. 2013년 때 녹취된 거 아닌가요? 네. 그게? 그러면 윤석열이 지청장하고 지검장하고 그리고 좌천돼서 고검에 가 있던 시절에도 그 녹취록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요. 윤석열과 그 당시부터 친분 관계를 맺었던 후배 검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어쩌면은 그 사실을 덮는데 공범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아닌 게 확인돼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의심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의심은 나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다시 그렇죠. 이야기하면 김건희 특검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의 수하 역할을 했던 한동훈 등 뭐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윤이나 뭐 또 네네. 소윤, 대윤 이것도 네네. 있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그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부터 저는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 녹취록의 출처를 찾아가다 보면 누구의 캐비넷인지 저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 캐비넷을 관리했던 자가 이 사건을 무마해 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윤석열의 오다를 받지 않았나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보통 녹취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그렇죠. 가볼 중에 하나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어디다 어떻게 뿌렸는지. 그렇죠, 네. 이건 쉬운 수사네요. 수사하면 다 나오는. 그렇죠. 김건희와 통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 사람 수사하면 될 거고요. 그 녹취록을 압수했다거나 증거로서 채취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검사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를테면 한동훈이 다음에 뭐 국힘에 당대표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력 당대표였고 유력 주자였고 이런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증거가 정치 보복이라고 증거가 얘기하고. 명확하고 이게 윤석열 관련성이라면은 네. 어떻게 본인이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걸요? 저는 한동훈이 첫 번째로 해명해야 될 게 윤석열이 검사에서 대통령까지 오는 와중에 있었던 비리, 불법의 영역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혹시라도 증거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손주성 고발 사주 의혹도 있고요. 채널A 사건도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이 무마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건도 한동훈이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동훈의 인생 역정 그리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단서라고 봅니다. 그럼 박진영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그냥 나는 관계없어요라고 한마디에서 끝날 건 아니네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실히 또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네. 예를 들자면 나경원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한동훈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그 빠루 관련된 행적 관련돼 가지고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일침을 가했잖아요. 그랬죠. 그 수사 대상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경원만 수사 대상이 아니라 네.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줬다면 한동훈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거 분명히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는 양쪽에 다 있어야 되겠네요.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박진영 선생님 말씀은 국힘 계열의 사람들이 정치 보복이라도 떠들더라도 네네. 이 특검들이나 이것들은 그냥 원칙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특히 검사라는 공직 신분을 가지고 행했던 일들은 사실은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봐야 뭐 되는 어쩔 수 겁니까? 없죠. 네. 어쩔 수 없다는 건 어떤 뭐 국무총리의 탄핵되고 네, 인수위가 없는 상황인 거고 네네.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이게 이제 대통령의 만기 칠람 형태로 당분간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기 칠람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만기 칠람할 능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무한 책임입니다.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 일하면서 배우겠다고 해서 윤석열이 나라 망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업이다. 본인의 업이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웬만한 장관들보다 더 업무 파악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인사를 쭉 진행할 텐데요. 그 뭐 이를테면 지금 뭐 벌써 하나는 삐걱한 게 오광수 민정수석 네네네.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분은 뭐 검찰 출신이어서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로 네네네. 이제 개인적인 좀 뭐 부끄러운 면모 때문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인선에서 좀 챙겨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오광수 수석 같은 경우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네. 그냥 일 잘했던 사람을 쓰는 게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월드컵에는 최고의 선수가 나가는 네네, 것이지 그렇죠. 신인 발굴하는 네네. 것이 아니다. 절대 인재를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제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적임을 찾아야 된다. 네, 적임자,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관되는 개인에 대해서 과잉 배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잉 배려라는 건 어떤 측면으로? 뭐 실력 없는 사람들 경력 만들어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어디 예를 들면 서울시장 나가는 곳에 하나의 뭡니까 브랜드 달아주기 위해서 장관 자리 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일은 저는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력 관리 필요 없다. 네네네. 장관이든 뭐든 그것은 일하는 곳이다. 일하는 곳이다. 제일 잘하는 것이고 사실 장관은요 대통령제에서는 저는 참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을 위한 소모품일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의민주주의의 최고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네. 즉 국민을 위한 소모품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써야지 어깨에 힘들어가고 정치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주의가 올랐네라고 폼 잡는 그런 엄중한 사람들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권위적인 사람들 그 김무성 씨 옛날에 저 노루기가처럼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권에 그런 사람들 많고요. 네. 한 3선 되면은 어깨 뽕이 들어가서 막 간다 이런 사람들 그래요? 제법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항 같은데 봐도 캐리어 자기가 안 끌고 다니는 사람들. 국회의원 3선 되면요, 그 통장에서 송금할 줄 모르고 지하철 표 못 끊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보 아닙니까? 그 이제 비서들이 해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 낙선한 사람들이 네, 이제 차를 자기가 운전해야 되잖아요. 네, 네.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고. 대한민국- 오랜만에 운전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네. 전 세계에서 보좌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네네네. 전 세계에서 네, 그런 네.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미국이 많다라고 하는데 네. 미국 보좌관 없습니다. 그냥 네. 돈 줍니다. 네. 돈을 많이 줘서 돈으로 그냥 씁니다. 근데 법률적인 의미에서 공직자로서의 보좌관을 제일 많이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44, 5, 6, 7, 9의 인턴들까지 해서 한 9명, 10명 가까이 됩니다. 네네. 이거 싹 다 없애야 됩니다. 싹 다 없애가지고 다 없애면 한 명도 안 남기고요. 아니 뭐한 두세 명만 남겨둬야죠. 두세 명. 두세 명만 남겨두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국회라든가 정당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가 자리 잡고 국회가 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과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 입장에서는 뭐 국회의원 인당 9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할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그게 국회의원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국회나 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국회에 좀 역량이 축적되면 국회도 그러면 좀 근사하게 앞으로 일을 해나갈 그렇죠. 수 우리나라가 이른바 민주주의 비용이 네. 선진국들에 비교하자면 인구가 비슷한 독일이나 영국하고 비교하면 적게는 10분의 1, 조금 많으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효율성이 소위 가성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씀은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규모로 본다면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도와주는 이 이른바 지원 인력들의 숫자도 훨씬 늘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의원 개인에게 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운전이나 하고 지역구 관리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으로 가는데요.
당이나 국회로 오게 되면은 정책이라든가 국민들과의 소통으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왕을 모시는 신하 같은 그렇죠. 존재여서 야 너 지역구 가서 살아 하면 사는 거고, 네네네. 예?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매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하려고 그러면 뭐 당에 요청하거나 국회 요청해서 내가 이런 뭐 그렇죠. 물가 관련해 가지고 한 어떤 도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쫙 해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바꿔보자. 현재 한국 정치의 만악의 근원은 예. 잘게 쪼개놓은 지역구입니다. 아, 국회 지역구라는 것은 인구 구성 단위로 나를 선출하는 단위이죠. 네네.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발전시켜야 될 단위가 아닙니다. 아, 그거는 지방자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네네. 국회의원은 거기에 도와주면 되는데 국회의원이 올인해서 지역구에 내가 자기 다리 놓은 적 없습니다. 그 전부 다 지자체 예산으로 내려오지 그렇죠. 국회의원실 예산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현수막엔 그렇게 현수막은 붙이잖아요. 그렇게 붙여놨잖아요. 지가 달인. 그게 사실은 낫다고. 우리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회 보좌진의 국회 외 근무 금지라든가 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국회 본연의 임무가 되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당은 당원 중심으로,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지원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조직으로서 완전히 나누어져야 됩니다. 근데 박진영 선생님 말씀에 저는 100% 찬동하는데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인 국회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하죠. 네. 네, 지금 정치개혁의 편하니까. 시즌이 지났잖아요. 2000년대 초반 정치개혁의 물결이 막 일어났는데 네. 그 뒤로 그게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꽃피워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정치 지도자들은 당원을 동원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당원들에게 훈련과 교육의 기회, 그 다음에 활동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을 해가지고 당원들이 정치 엘리트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부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아주 젊을 때부터 네네. 청소년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성장해 오고 30살이면 정당 경력 15년쯤 되고 막 이런. 우리는 좀 영입 멀었구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입. 영입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입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좀 있나요? 거의 없죠. 신인은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해야 됩니다. 진짜. 네, 네. 발굴이 아니라 신인 발굴해서 나라 망했잖아요. 윤석열. 네, 국민의힘이 발굴한 신인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나라 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 지적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경찰 소환은 완전히 불응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를 버는 거 아닌가요? 제 추측입니다만은 네. 윤석열은 특검에 의해서 강제 구속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요? 그럼 폼이 납니까? 아니면 저항하기가 저항한다는 거죠. 네. 나는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에 저항한다. 나는 상징이 되겠다. 내가 메시아가 되겠다라는 이런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죠. 감옥 가게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네네. 그런데 기왕이면 폼나게. 폼나게 가면서 슈퍼챗이라도 좀 더 받고 아, 자기 지지자들이라도 좀 더 끌어모으겠다라는 이런 헛된 망상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가 병원에 입원한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건희는 윤석열보다는 머리가 좋잖아요. 아. 상황 파악이 잘 되니까 네. 병원 갈 때 됐다. 아, 병원 가서 하루라도 더 버티자. 그 노리는 게 뭐예요, 그럼? 하루라도 더 감옥에 늦게 가는 거죠. 그 층병을 하면서. 그렇죠. 근데 정권이 다 끝났는데도 영향력이 있나 봅니다. 안산병원 같은 경우 입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우울하다고 입원. 그 전에 뭐 어떤 아, 맺어놓은 관계 설정이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냉정하지가 않군요. 그러면. 냉정하지 않죠. 네, 네. 예. 근데 윤석열, 김건희한테만큼은 냉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아직까지도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지금 된 분이 TK에다가 또 표도 많이 받았어요. 60표. 네, 많이 얻었어요. 과반이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세력 또는 뭐 적어도 친윤 세력 이 사람들이 살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습니다. 안 죽습니까? 죽지 않는 윤석열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부에 제가 탐문을 해보니까 기회주의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관료 기회주의자들의 정당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한 세 가지 정도 이 인적 구성이 있습니다. 관료 기회주의자들, 네. 그다음에 동네 토호들, 그다음에 정당 활동가들. 이 이제 세 부류가 있는데 토호는 원래 국민의힘의 주류가 아니고 이른바 스포나는 수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아, 기업하고 뭐 그렇죠. 박덕흠이나 이런 네네네. 까라들, 네네. 그런 사람들인데 과거에는 정당 활동가들이 이른바 주인공이었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승민일 수도 있고 김무성일 수도 있고 홍준표도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고 뭐 그런데요. 최근에 와서 관료들이 완전 득세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권영세도 관료입니다. 네. 권성동도 관료입니다. 검사들. 추경호도 관료입니다. 네. 송원석도 관료입니다. 네. 이철규도 관료입니다. 경찰과? 윤한홍도 관료입니다. 네. 다 관료입니다. 그러네요. 이 관료들은 솔직히 영혼이 없잖아요. 네. 권력 있는 곳에 빌붙고 내가 광주에서 태어났으면 민주당하고 내가 대구에서 태어났으면 국민의힘하고 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영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 강하게 자기 소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민원 청탁 주고받으면서 이른바 이익 공동체 역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송원석 같은 경우는 기재부 관리 출신이에요. 네. 그 야당을 하더라도 뒤에서 기재부에 민원 넣고 예산 확보하고 이런 데 도움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익 카르텔 구조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답니다. 보수도 아닌 거죠, 이 당. 네네. 이 희한한 집단이 되었네요. 되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된 지 제법 오래되었답니다. 네네. 박근혜 때부터 이런 흐름으로 갔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경찰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세보니까 네. 경찰관 출신 국회의원이 엄청 많죠. 여당엔 한 명 있어요. 네네. 근데 야당에는 조국혁신당에도 물론 한 명 있긴 한데 국민의힘에 8명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그런 증거네요. 경찰들이 네. 또는 검사들이 이른바 정치질을 잘 합니다. 그런 정치 경찰들이. 네. 무슨 이야기? 왜냐하면 정치 경찰. 민생이라는 것이 국민들하고 늘 소통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에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데 다만 그 부분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공부를 깊이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도드라진 관료 출신 이런 거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네트워크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주 모르지만 잘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재부 출신이어서 오히려 기재부를 야단치고 기재부를 국민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관료 그런 출신 관료 본 적이 국회의원? 없는데요. 그렇죠, 없죠. 네, 기재부를 통해서 지역구 예산 더 챙기고 이런 관련을 봤는데. 일종의 전관 예우를 안정적으로 아, 받겠다.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 돼서도 받고 있죠. 네. 심각하네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더 고립되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21%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네. 제가 앞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더라? 관료더라. 네. 이거 깨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작동하지 않고 또다시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올 수 있고 브라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려면요. 관료가 기회주의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정당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저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들이 관료 못지않은 실력을 키워야 된다. 네. 또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네.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국힘을 없애는 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들끼리 해체해야 되는데 치고받고 싸워서요? 네네. 해체돼야 되는데 아마 이 국민들이 위헌정당 소송 낼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정당은 당원들의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들이 보수적이든 뭐 진보적이건 뭐 중도적인 간에 자기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정당 아닙니까? 직권이 목표지만. 정당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네. 서구식 민주주의잖아요. 네네. 서구식 정당의 역사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혁명을 하고 싶어하는 전위정당이라고 하죠. 네네.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 민중들의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왕당파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왕당파라는 것도 왕정을 지키겠다라는 하나의 수구적인 목표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목표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네네. 가치를 지키겠다. 그 가치를 우리는. 지키는 네. 거. 왕당파의 가치, 왕정의 가치. 그리고 이 민중파들은 뒤집어 엎어가지고 뭐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라는 하나의 또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치 충돌에 의해서 파트 부분입니다. 네. 부분이 나눠지는 게 정당의 출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생했던 사람들의 이익 집단인 거예요. 로비스트 집단, 이익 집단이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민주당 사정을 잘 하시니까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당대표 선거 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뭐 정청래가 수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청래가 수박이면 민주당이 수박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박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 안 하는 게 좋다. 네. 제대로 비판을 진짜 수준 있는 비판을 해주시고요. 아. 정청래가 수박이다라고 비판하는 유튜브나 방송은 여러분들 네. 보지 마십시오. 네. 그런 분들은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비판을 만약 하려고 하면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차라리 정청래 대표가 정책 뭐 이런 거 강한 개혁 노선을 네, 네. 가지고 있다라는 네. 장점은 있지만은 거칠다라든가 네. 그 여야의 협상에 좀 무리가 있을 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식의 비판은 가능합니다만 무슨 정청래가 수박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네. 수박 타령은 안 해도 된다. 이제 수박 타령은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아니, 뭐 수박을 이재명 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고도 아직도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 제발 좀 아니 지금 수박을 많이 먹을 계절이긴 수박의 한데 계절이죠. 지금 수박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네, 근데 정청래는 수박이다라는 프레임에 지지자들이 갇혀 있으면 네네.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을 고립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성개혁파다, 탈레반이다. 네. 뭐 이런 비판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네, 네. 정청래가 무슨 수박입니까? 네,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 수박이었다도 마찬가지고 수박이다 앞으로 수박이 될 거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네,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가지고 개혁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픽스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평론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